윌리엄 올드로이드 감독, 플로렌스 퓨 주연의 영화 레이디 맥베스가 8월 3일 개봉했습니다. 전 이 영화를 보고 참 좋은 영국 영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영화는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레스코프의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이 원작입니다. 원제를 직역하면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제목이지만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도 나쁘지 않은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논할 때 러시아성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레이디 맥베스는 19세기 러시아의 상업도시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문화적 맥락을 삭제하고 동세기 영국으로 무대로 옮겼습니다. 그런 만큼 삭제되거나 대체된 요소들이 많은데요. 예컨대 원작에서 성자선을 읽는 소년이 살해당하는 것, 또 죽은 시아버지 얼굴을 한 환상 속 고양이는 러시아의 이교 전통 그리고 정교의 죄의식을 나타냅니다. 등장인물들도 영국인이 되어버린 레이디 맥베스에서 이런 요소들은 남아있을 수 없었죠. 러시아성이 사라진 부분을 채우는 것은 21세기 서구 비평가 취향에 부합하는 젠더와 인종의 교차성입니다. 원래 돼지를 매다는 장면은 세르게이의 성격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택에 갇혀 사는 지배 계급 카테리나에 비해 야외에서 노동하는 피지배 계급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반면 영화에서 돼지 매달기는 성폭력을 연출되고 젠더폭력 일반의 제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 안나와 흑인의 피가 섞인 것으로 보이는 세바스찬이 충돌하고, 또 이런 세바스찬과 백인 캐서린이 충돌할 때 젠더 권력의 위기와 인종 권력의 위기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제게 더 중요한 제재는 레스코프의 소설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이니까요. 이만 여기에서 영화 얘기는 줄여볼까 합니다. 영화 얘기를 길게 한 건 레이디 맥베스가 영국 영화가 되면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러시아라는 시간적, 지리적 시공간이 야기하는 공간성에 큰 관심이 있거든요. 우선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이 옮기고 테일 소담이 2017년에 펴낸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입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집요하게 파도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다. 세르게이의 추악한 말들 사이로 크게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파도 사이로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부서지는 파도에 보리스 치모페이치의 파란 머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파도 속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패자를 껴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넘실거렸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기도문을 생각해내려고 입술을 움직였으나 그녀의 입술은 전혀 다른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기나긴 가을밤을 함께 보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저승으로 보내버렸는지.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의 떠도는 시선이 한 곳에 모이더니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녀는 한두 차례 허공에 팔을 뻗었다가 다시 떨어뜨렸다. 1분이 지났다. 그녀는 갑자기 시커먼 파도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몸을 굽히더니 소네트카의 다리를 잡고는 순식간에 그녀와 함께 뱃전 너머로 뛰쳐나갔다. 모두들 깜짝 놀라 돌처럼 흩어졌다.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파도 위로 나타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네트카가 물 위로 떠올랐다. 갈고리! 갈고리를 던져! 배 위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긴 밧줄에 묶인 묵직한 갈고리가 날아오르더니 물속으로 떨어졌다. 소네트카가 다시 사라졌다. 2초 후 어느새 파도에 실려 배로부터 멀리 떠내려간 그녀가 다시 손을 쳐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른 파도 속에서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허리까지 물 위로 솟아오르더니 마치 강한 꼬치고기가 지느러미 연한 잉어를 덮치듯이 소네트카를 덮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골 냇가에서 행인 남자들에게 해바라기씨 껍질을 던지는 등 자유롭게 살아오던 카테리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상인 지노비에게 사실상 팔려오게 됩니다. 제법 규모 있는 공업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하인들을 제외하면 오직 남편 지노비 그리고 시아버지 보리스와 함께 저택에 갇혀 살아야 하는 카테리나에게 도시 생활은 지겹고 괴롭기만 합니다. 어느 날 카테리나는 다락방에서 하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루해 마당 또는 정원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집 밖으로 나선 그녀는 일꾼 세르게이와 맞춰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세르게이와 함께하기 위해 시아버지 보리스, 남편 지노비, 그리고 조카 페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카테리나가 경험하는 억압과 자유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표현됩니다. 시골 냇가가 자유의 공간이라면 도시의 저택은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 지노비에게 붙잡혀 시아버지 보리스로부터 왜 아들을 낳지 못하냐는 희일난을 들어야 하는 억압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락방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외출은 자유를 위해 살인까지 불사하는 불안한 행보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런 소설 속 공간에 대비해서 러시아성이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200년간
평원에서 온 몽골과 유목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러시아는 18세기 들어 표트르 대제의 주도 아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건설하며 급격한 서구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20세기 러시아의 시인 갸체슬라프 이바노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러시아인들, 우리 스키타이인들은 벽들 안에서는 안절부절 못한다고. 우리들에게는 마음대로의 자유가, 유목 생활이, 열린 공간들과 광활한 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리보의 도프의 희곡, 지혜의 슬픔에서 3년간 넓은 세상을 주유하고 온 지식인 차츠키는 타락한 모스크바를 견디지 못하고 모스크바의 저택으로부터 도망치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유형지 시베리아에서 영혼의 갱생의 계기를 찾게 됩니다. 러시아인들은 평원의 자유 없이는 도시의 폐색 속에서 망가지고 맙니다. 반면 그 정반대를 주장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체호프의 갈매기, 세자매, 바냐삼촌, 결투에서 시골 자연이란 인물들을 끝없는 권태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른바 러시아적 권태입니다. 체호프의 인물들은 앞서 나온 인물들과 달리 모스크바로 탈출을 꿈꾸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은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유럽인일까요? 아니면 평원에서 살아야 하는 아시아인일까요? 바로 이 공간의 문제가 19세기 이래 러시아의 정체성의 딜레마를 형성합니다. 다른 러시아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딜레마에 직면한 레스코프는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에서 그 가운데 길을 살얼음을 밟듯 조심스럽게 걸어나갑니다.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의 배경은 꽤 규모 있는 산업도시의 폐쇄적인 저택이지만, 한편으로 이곳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리나는 이곳에서 러시아의 권태를 경험합니다. 카테리나는 저택이라는 공간을 통해 상징되는 억압으로부터의 소극적인 외출을 시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이 저택에서 사랑하는 세르게이와 살아갈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결국 살인죄로 유형에 처해졌을 때 카테리나는 세르게이로부터 버림을 받고 연적 소네트카와 함께 볼가 강에 몸을 던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레스코프의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은 서로 저작 연대가 겹칩니다. 도시를 벗어난 시베리아를 부활의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와 달리, 레스코프는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에서 볼가강을 파멸의 공간으로 그려내며 평원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낭만적 인식을 비꼬고 있는 셈이죠. 한편으로 이 차이는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동쪽 시베리아를 향했던 반면, 카테리나는 남쪽 볼가를 향했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860년대 시베리아는 끝없는 미개척지로서 남아있었던 반면, 볼가간 유역은 도시 밖 유형지로서 이미 웬만큼 서구로서의 러시아에 편입된 상황이었거든요. 이 유형지의 설정 또한 레스코프의 중간자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 내부 서구주의자 대 슬라브주의자의 논쟁으로 촉발되었던 서구 대 아시아, 도시 대 평원의 논쟁은 소련 시기 잠시 사그라들었다가 90년대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필두로 한 러시아 정보학계는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대륙에 걸친 정체성, 정치적 영향력을 석권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죠. 도스토옙스키는 썼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는 타타르인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유럽인이다. 과연 21세기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는 이 분열을 종식할 수 있을까요? 분열이 종식되고 난 후 러시아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안토니였습니다.